자, 네. 다음으로 지금 닉네임이 야행성이라는 야행성. 분인데 이 사연도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 만 31세 중소기업 연구원이시고 네. 결혼을 하셨고 네. 9월에 애가 태어나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이 또 당첨됐어요. 네. 이건 축하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거 행복한 고민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잔금을 고민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세후 한 180만 원 정도를 버시는데 배우자는 또 이렇게 많이 버시네요. 불규칙한. 200에서 500 네. 정도. 4년간 앞으로 고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 4년 정도 일하셨는데 180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배우자분은 뭐 이제 무슨 그 가게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불규칙한 거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취직한 지 4년 됐고 네.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껴서 4천을 모았습니다. 아, 1년에 1000씩 모으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4년 동안 임금 인상은 없었어요. 이게 좀 꼬였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되면서 모은 돈이 다 계약금으로 들어갔다. 다시 영에서 시작한다. 이건 뭐 틀린 얘기죠. 왜냐면 이거 없어진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 현금이 네. 짠 집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집으로 바뀐 거지. 이거 이게 다시 0은 아니에요. 네, 네. 맞죠? 네. 그 원래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있지. 갑자기 0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등기가 있다. 그쵸. 앞으로 아, 나오는 지금은 거지. 아직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긴 하겠네요. 그래도 요 팜플렛하고 요 계약서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 조감도 있고. 조감도.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24년 3월에 네. 실거주 입주를 한다 이거죠. 9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파트 잔금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2년 후 딱 이제 24개월 남았네요. 네. 근데 아내와 저는 3월부터 지금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통장 합쳐서 돈 관리를 하기로 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배우자 소득 중에 50%는 저축이 된다. 네.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죠. 100에서 250 정도 사이다. 근데 더 저축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다. 제 월급 기준으로 보면 월급 180 그리고 거기서 대출이자 네. 원금, 휴대폰 요금, 보험료, 생활비 나가면은 여기 60만 원 정도시네요. 네. 다 해서. 생활비 60밖에 안 쓰는 것도 참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저축 가능 금액은 6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쩔 수 180 벌어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아이도 있고 네.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저기 임신도 네. 하셨으니까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더 줄이는 건 쉽진 않나요? 네, 보겠습니다. 네. 저축은 매월 다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없죠. 아내분이 소득이 다르니까. 네. 근데 지출이- 지출을 보면 실손보험 16,000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어쩔 수 없고 심지어 더 낮출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보험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보면 배우자분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인어른이 또 내주시고 유류비 내주시고 네. 통신비 1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불 합치고 하신 것 둘이면 같아요. 좀 비싼 조금 요금을 비싸긴 해요. 쓰시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저게 인터넷 요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그럴 수 있죠. 있으니까 생활비 60에 대출이자가 80이다. 대출이자가 80입니다. 이게 집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 대출이자가 뭘까라고 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집 때문이 아니에요. 집 때문이 아니에요. 네. 집 자,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조금 이따 사정이 얘기해볼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 모으면 뭐 하고 싶은가요? 아파트 잔금 내야 된다. 네. 이제 2년 남았죠. 24개월.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있다면 없습니다. 아름답네요. 아름다운데 심지어 지금은 소비도 없어요. 소비도 없어. 여기서 더 줄일 것도 더 없는데? 줄일 거. 굳이 눈에 밟히는 게 있으면 통신요금 이거 알뜰폰으로 바꾸면 한 4, 5만 원 정도 세이브 되려나 네. 싶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축, 뭐 어떤 소비 통제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기존 4년 동안 일해오면서 4천을 모으신 거면 한 달에 뭐 83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100만 원 기본적인 비용을 쓰신 거고 나머지들은 저축을 다 하신 거니까 아마 지출 통제나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겁니다. 우선 자산으로 주식은 이제 800만 원 정도. 속상하네. 원금이 1,100이었네. 이거 어쩔 수 없죠. 요즘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뭐 이건 좋다 이거죠. 근데 부채가 중도금 대출이 5,800이 있는데 네, 이제 2회 나갔어요. 네. 중도금 딱.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집 샀으니까. 근데 집이 2억 9천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동생 집 구매 비용으로 5,690만 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 이거죠. 동생이 집을 사셨대요. 결혼을 하시면서 네. 집을 사시고 그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주택담보대출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 오빠가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빠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빨리 또 그 계약금이나 이런 잔금은 치러야 되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한 게 이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빌리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마이너스 이자가 통장이고 뭐고. 9.71%짜리랑 13.7%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참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네. 아니 동생 집을 뭐 도와주는 거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끼리 힘들고 바쁘면 뭐 그래도 급하면 이 정도의 이자를 쓰면서 이걸 도와주는 상황이 뭘까?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가 너무 급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나가서 그럼 지금 대환을 하실 수는 없냐라고 여쭤봤는데 저 큰 금액이 나올 만한 대출이 지금 일단 없고 그다음에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대환을 해봐야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이 돈을 동생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예요. 네. 그 전세가 11월에 빠지게 되는데 나오게 되면 전세 보증금 5천을 갚기로. 그러니까 좀 몇 달만 참으면 지금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 근데 정도만 참으면 이거는 동생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돈을 내가 빌려줄 수 있죠. 급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자를 그러면 네가 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맞습니다. 이걸 지금 오빠죠. 오빠가 내고 계신 오빠가 거죠? 내고 있어요. 네. 오빠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을 빌려줄 당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만큼을 부담을 해라 네가. 네. 돈은 줄 테니까. 그런데 그런 합의가 안 됐는데 오빠는 당연히 이자는 얘가 부담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준 거고. 근데 동생은 지금 상황에서 여유가 없으시대요. 동생이 여유가 뭔가 이제 개인적인 집안 그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하신 그 사정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오빠 미안한데 못 주겠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집을 너무 무리하게 산 무리했어요. 거네요. 네. 너무 무리하게 산 거네. 무리합니다. 무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자를 쓰면서 지금 이게 버틸 수 있다는 게 네.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좀 더 길게 갔거나 네. 아니면 좀 심각한 상황,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다면 되게 심각했을 텐데 네. 다행인 건 11월에 일단 전세 보증금 5천을 빼가지고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 갚게 되면 한 달에 지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게 8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90 가까이 되거든요. 90 정도. 네, 90. 네. 왜냐하면 아까 3,600만 원 정도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원금이 5,700 정도 되지만 조금씩 줄어들긴 할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2,400 정도에 대한 13%짜리 이거는 이자만 내고 있어요. 이자만 내고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많이 이게 사라지면 9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11월부터는 생기는 겁니다. 그게 좀 희망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집을 청약을 당첨됐고 네. 동생 집을 지금 이자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우리도 돈이 필요한데 예. 이거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안을 드리면 1화는 입주 시점까지 목표 시점을 연기하라. 저게 뭐냐 하면 그 3천만 원을 언제까지 모으신다라고 본인 스스로 설정을 하셨냐면 네.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출산 시점에 3천만 원을 모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네. 지금부터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많아봐야 130에서 28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최대 6개월간.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면 9월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8월까지 배우자분이 일을 했을 때 그렇죠. 이건 사실- 학대예요. 아니 근데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게 너무 왜냐면 힘들죠. 사무직이시면 그럴 사무직이 수도 아니에요. 있어요. 네. 사무직은 이제 뭐 임신을 하셔도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뭐 자영업을 하고 계신 자영업을 분께서 하시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약간의 노동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서 소득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 보면은 본인이 일을 뭔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미리 한번 드려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니까 8월부터는 쉬셔라. 네네. 그리고 임대료를 여쭤보니까 다행히 그쪽 이제 사업장의 임대료가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더 쉰다고 한 달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 뭐 한 달 쉰다고 250만 원 없으면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거 안 쉬고 괜히 건강을 해치시는 것보다는 8월 그리고 출산한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정도까지 앞뒤로 한 석 달 정도는 쉬셔라. 그러면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은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7월까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이 650에서 1,400만 원 정도. 밴드가 좀 크죠. 네네네. 그러니까 3천은 죽었다 깨나도 못 모아요. 안 그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됩니다. 주식도 하지 말고 야, 절대. 그러면은 저축을 해라. 변수가 너무 크게 생기니까 일단 모든 건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예금 통장 뭐 토스 이런 데다 집어 넣으시되 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처분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변수는 만들지 마시고 지금 800만 원 고정이라고 가정하고 올리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2,200을 썼지만 한 달 쉬면은 저거보다는 덜 모읍니다. 그래서 모으시되 출산 이후에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 시기는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축액이 달라지긴 한데 다행스러운 건 출산 9월에 하시고
그다음에 일 좀 더 쉬서 10월, 11월까지 쉬실 때 마침 맞게 요때 이제 동생이 5천만 원 갚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12월부터는 일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저축 원리금 상환 8, 90 나가는 것도 없어지니까 한 달에 저축액이 못해도 한 220에서 360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네네네. 요렇게 모으시면 돼요. 요 정도로 모으면 충분히 당연히 한 달에 200만 저축해도 1년 동안 모아도 2,400이잖아요. 그렇죠. 잔금 치를 시기까지 지금 2년 남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모으셔도 1년 내에 지금 있는 돈과 합쳐서 충분히 더 모을 수 있다는 거. 괜히 조바심 내실 필요는 현재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근데 이제 이분이 저축이 잘 되시고 네. 그래도 아내분도 돈을 꽤 잘 버시기 때문에 두 분이서는 문제는 없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동생 쪽에서 저기 지금 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포지티브 리님께서 동생이 네. 안 갚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듯이라고 하셔서 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 설계나 미래를 그려볼 때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재무 설계를 해볼 때 변수를 꼭 넣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늘 넣으셔야 됩니다. 가장 내가 이 상황에서 최악은 뭐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분 가정에서 최악은 동생이 그 돈을 제때 못 갚는 경우. 이게 1번 최악이고 그다음에 2번 두 가지 또 한 가지의 변수는 배우자분이 일을 12월부터 하는 게 변수가 생기는 경우.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서 자산 상태도 안 좋아지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최악의 상황이니까 이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서 어떻게 그러니까 동생이 하시냐. 안 갚고 뭐 일도 못 하고 하는 경우. 네, 그러면 그냥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다가 잔금 치를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시고 네. 최대한 자금 확보해서 잔금 치를 시기에 대출을 받으세요. 잔금 대출을 어차피 중도금 대출을 퉁쳐가지고 이렇게 네네. 바꾸는 거니까 네네. 바꾸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개인회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오빠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쵸. 동생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집을 살 때 돈을 빌려갖고 이자도 안 주고 있는데 네. 오빠가 이자를 13%짜리를 쓰고 있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알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지금 13%짜리 이자를 쓴다. 네.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일부라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돈을 안 갚을 수도 아우 있단 말이죠. 동생분을 뭐 우리가 욕할 건 아니죠. 그 동생분도 뭐 힘들 수 있잖아요. 되게 뭐 실직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집안을 가장 잘하는 건 이 오빠와 동생이고 거길 겁니다. 뭐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그런 숫자적인 상황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조 소장님이 답을 주신 게 제- 개인 회생을 밖에는 하라. 없어요. 예. 남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회생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돈을 못 받는다는 사정을 전제해버리면 네. 이 돈을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네. 5,700이라는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네.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빚을 부를 겁니다. 원리금 상환 80만 원이 안 돼서 네. 또 사업에서 소득도 안 생기실 거고 그러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근데 계산상으로 못 갚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을 판다거나 이런 생각도 하시니까 그건 절대 안 되고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는데 개인회생이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 이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제가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라는 분이라면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내 소득에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변제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혼자 산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한 100만 원 남짓하거든요. 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법원에 내요. 내 빚이 얼마든. 빚이 얼마든. 얼마든 네. 어느 정도나 내냐? 36개월 동안. 네. 3,600만 원을 내면 지금 빚이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다 탕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제도인데 만약에 3,600 내는데 내가 빚이 3,500이야. 네. 그럼 더 내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3,500 원금에 도달하는 순간 끝나요. 이자는요? 이자가 탕감됩니다. 아 이자가 안 붙어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만 하게 되니까 사실상 이게 더 불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명이잖아요. 네. 부양가족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양가족의 기준에는 원래는 배우자가 나이가 60세가 안 넘는다고 한다면 부양가족을 안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출산은 하고 애가 어려요. 그럼 법원에서 이거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네네. 한데 뭐 1,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부양가족이 3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버는 180만 원 소득보다 최저 생계비가 초과를 해버려요. 그럼 한 푼도 안 갚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최저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분은 10만 원 남짓?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36개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360 갚으면 끝이야? 네. 대출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다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서 되거든요. 이거 얘기를 들으면 오씨 오케이 그럼 나 대출 다 신용대출 무조건. 1억 땡겨. 법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법원 판사님들이 선수입니다. 네. 몇천 건 몇만 건을 그것만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빚이 확 늘어나거나 그 빚을 돈을 어디다 썼어요라는 걸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기각이에요. 그럼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거 갚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집도 있고 네. 어쨌든 아 집도 있고 동생한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개인 회생이라는 절차가 되냐? 그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원래는 개인 회생을 할 때 내 자산이 빚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딱 봤을 때 야 네, 집 그렇죠. 팔아서 갚으면 집 되잖아. 팔아서 갚으면 되지.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범적으로 2021년부터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 절차라고 한다면은 저게 뭐예요? 요게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집은 있지만 이 집도 빚으로 산 거라서 이거 갚느라 사실상 생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집 있다고 이거 팔아봐야 돈도 안 나오는 거를 자산으로 보면 이게 됩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인 이분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분은 집은 있지만 따지고 돈이 보면 없죠. 돈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빚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인 분들을 가정을 해서 고려를 해서 이런 상황에도 해주자라고 하는 걸 서울회생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법원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은 신청을 하시려면 신청을 뭐 거주지가 이쪽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지방이어도 서울에다가 신청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요건 100%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또 고민을 해봤을 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디 가서 돈 빌리지? 왜냐하면 다음 달에 원리금 상환 또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네. 월급 180 들어오고 생활비 100만 원 쓰고 나서 빵꾸나네? 그러면 답이 빌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신불자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네. 신용점수가 사실은 별도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은 신용대출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네. 그 다음에 잔금 아파트 잔금 대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받은 다음에 하시라는 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 개인 회생하는 건? 개인 회생하는 건 괜찮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담보대출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담보대출은 그대로 그대로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하되 요 이제 나머지 5,700 요거 있죠. 이걸 탕감받는 거예요. 신용대출. 그래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을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면.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동생도 빚을 안 갚고 그 가족분도 돈을 못 벌기 시작해서 아예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 왜냐면 가족분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실은 갚을 수는 있잖아요. 이 5천원 억울하지만 내 돈으로. 네네네. 그런 경우라면 동생한테 달라 그래야죠, 사실. 사실은 저는 아까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동생분이 만약에 안 갚으면 네. 그거를 이제 뭐 가압류 걸고 경매 쳐라. 그게 사실은 맞죠. 저는 그 생각부터 떠올랐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성향이실 것 같아요. 네. 약간 동생한테 어떻게 가압류를 하고 막 경매를 치냐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개인 회상도 실제로 알아보셨다고 했었죠. 네. 이분도. 한번 본인도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탈출구는 있다는 거. 이게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를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야 이게 뭐가 될까 하는 것도 진짜 고민을 하다 보면 방법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끙끙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좀 주위를 둘러보시면 답은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넓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이런 변수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저축해 나가는 거 그러면 이분은 3천만 원 모으는 거는 사실 이런 변수가 없으면 금방이에요 여유가 그렇죠. 다 잘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조금 꼬여가지고 네. 이 상황이 된 건데 와이프 몰래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도 방송도 알고 계세요? 같이 보시기로 했어요. 지금 직장에 계셔서 못 보시는데 네. 퇴근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송 아니, 올라오면 이분들이 엄청 착한 분들이에요. 그냥. 성격이 너무 착한가 봐. 엄청 착해. 제가 오빠라고 저는 가압류입니다.
저는 아니 이자 안 주는 순간 가압류야. 돈을 빌려줄 때 저는 그거 설정했을 거예요. 근저당 설정하고. 당연히 근저당을 하든지 네. 뭐 이거는 뭐 차용증을 쓰든지 뭔가 뭐 했을 텐데. 통장 차 바로 들어가야지.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성향이 안 되세요. 네. 성향이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회생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저도 이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냥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생하고 얘기를 잘 해보셔서 받으셔야죠. 5천 받으셔야죠. 아니 저는 5천뿐만이 아니고 이자도 받아야 된다고. 이자도 받아야지. 이자를 13.7%짜리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말이 13.7%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나가는 게 27만 4천 원이에요. 네. 이자만 한 달에. 이분 얼마나 알뜰하게 사시는데. 그 정도면은 주택담보대출이면 거의 한 8천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2천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자만 지금 13.7%를 낸다는 거는 너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큰 틀에서 이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네. 좀 독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좀 강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네. 진짜 안 주면 법무사까지 한번 찾아는 가보자. 한번 그 정도의 겁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법무사를 한번 찾아는 가보자. 네.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나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내 거는 챙겨야 됩니다. 맞죠? 내 권리를 챙겨야지. 맞아요.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빌려줍니다. 네. 또 빌려줘. 네, 그래서 왜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증서서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걸 저도 직접적인 상담을 하면서 참 보면 저희 아버지가 보증서서 망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아버지가 한 번에 안 끝내요. 보증서 가지고 휘청했다가 살아났는데 또 보증서서 휘청하고 또 보증서. 그분들의 그 거절 못하는 특징이 있는 네. 것 같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누구라는 걸 주변에서 알아서 그분한테만 접근을 해요. 항상 늘 거기로 와. 네. 돈이 필요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개인적인 돈 거래에서 뭐 차용증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돈 거래는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은행, 저축은행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다 막혀가지고 여기서는 당신 김현우 씨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신용 상태로 봤을 때 저희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되신 분이 개인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금융권에서 진짜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서 돈을 못 갚는다라고 결론이 난 분을 내가 빌려준다는 건 결국은 그 돈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개인 간의 돈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또 아버지 세대 분들은 내가 돈을 대출 받아서 또 빌려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증을 이분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대출 받아서 그렇게까지 빌려줬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케이스가 딱 그거죠. 맞습니다. 우리 동생이 집을 사는데 오빠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서 준 거예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동생도 집을 살 상황이 아니었던 건데 네.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고 또 마침 또 내가 성향이 또 그죠. 싫은 소리 못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가족을 또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생 상황도 빠듯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빠듯한데 우리도 맞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상황이 좋진 않다. 네. 물론 아내분이 돈을 잘 버시긴 하지만 네. 그 임신도 하셨고 하니까 내 권리를 좀 챙겨 보자. 네. 법무사까지는 한번 가보자. 아마 아유 한번 가야 돼. 이거는 네. 제가 뭐 한번 가야 돼. 아빠로서. 만약에 안 이거는, 가면 우리 기도해 주세요. 11월에 그 원금은 당연히 다 갚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돈 잘 썼다고 돈 좀 모으고 이자도 여유 생기면 주기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법무사에서 내용 증명 가요. 아내분 진짜 부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불화도 안 생기고 하시는 거고 좀 언젠가 좋은 일 있겠죠, 뭐.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개인 간의 돈 거래를 만약에 했어요. 제가 부인나님한테 5천을 빌렸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을 해요. 네. 개인회생을 할 때는 이렇게 사인 간의 돈 거래도 제가 부인나님한테 5천 빌렸습니다. 그러면 탕감 비제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저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는 안 돼요. 처벌받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끝나요. 그리고 얼마가 더하냐면 그게 더 약오른데 제가 변제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네. 제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 요금액. 네. 이게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이다. 네. 근데 제가 빌린 돈이 은행에 1억이 있고 네. 또 어디 사채업자한테 1억을 썼고 네. 그다음에 부인나님한테 5천을 빌렸어요. 네. 그럼 총 2억 5천 중에 5분의 1인 거죠. 제가 30만 원을 갚는 것 중에 5분의 1이 6만 원이 3년 동안
통장으로 꽂힙니다. 이게 볼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니 내가 5천 빌려줬는데 6만 원 받고 36개월 받고 끝내라고요? 네, 그렇게 이자도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야 김현우 네가 뭐 이렇게 언제 주기로 하고 그걸 할 수도 없어서 처벌받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저한테 독촉하면 안 되고 사기죄로 건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죠. 형사 소송이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게 진짜 악용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악용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스크리닝 시스템이 다 걸러집니다. 악용을 하려다가 걸려서 이렇게 됐다는 되게 웃긴 사례들도 다 잡아내요. 그 사례집들을 보면 이거를 악용하기는 거의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쌓인 이력들도 한 5년, 과거 5년까지 쫙 보기 때문에 악용보다 그리고 그 악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들 있잖아요. 네. 이자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피해갈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또 없어야 되잖아요. 안 빌려줘야겠네. 안 빌려주는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는 안 빌려주는 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개인회생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고 나면 진짜 숨도 못 쉬는 상황, 막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빚에서 해방되고 희망을 찾는 걸 보면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기는 해요. 부작용은 물론 있지만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구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빌려줄 때 잘 빌려주라. 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잘 빌려줘야 잘 되는 빌려주고 거지. 받은 걸러내라.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라면서 구제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과 아내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게 꼬여 있는 거는 풀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꼬아놨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좀 해봤고요. 오늘 소장님 덕분에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개인회생. 예. 제가 혹시나 다시 힘들어져가지고 한번 강력해지. 부인장님한테 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그럴 일도 없지만 바로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바로 끊고.